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죄아벌 다섯 번째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학원을 시작을 하고요. 보급한 버전으로 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스콜리니코프에게 스피드 리가일로프라고 하는 한 명의 사내가 등장하게 되죠. 이 사내는 여동생인 라스콜리니코프의 여동생인 두냐를 사랑하고 있고 자신의 아내를 독살했다라는 의심 정황이 있으며 몇몇의 살인 용의자로 어떻게 보면은 의심받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저런 무례할 정도로 이렇게 스피드리 가일로프가 집에 찾아오게 되자 라스콜리니코프가 이야기하죠. 당신의 아내인 마르바 페트로브나 역시 당신이 죽였다면서요. 그랬더니 이제 뻔뻔하게 이야기를 하죠. 스피드리 가일로프가. 당신도 그 일에 대해 들으셨나 보군요. 그러고 보니 듣지 않을 수가 없었겠군요. 당신의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정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내 양심은 그 문제에 관한 한 점 부끄럼 없이 평온하지만 말이에요. 즉 내가 그 일에 대해 뭔가 두려워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지극히 정연하고 정확한 원인에 따라 일어난 거니까. 의사의 소견으로는 점심 식사를 포식한 후에 포도주 반 병을 마시고서 곧바로 목욕탕에 들어가서 발생한 뇌리열이랍니다. 그 외엔 다른 것은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나도 이곳으로 오는 길에 기찻간에서 잠시 동안 혼자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소이다. 내가 어떤 정신적인 자극이나 혹은 그와 비슷한 것이라도 주어서 이 모든 재앙의 발생이 일조한 것이 아닐까 하고요. 그런데 그럴 리는 절대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죠. 라스콜리니코프는 웃기 시작했다. 그렇게 걱정하는 게 취미인가 보군요. 왜 웃으시는 거죠? 생각 좀 해보시구려. 나는 승마역 채찍으로 단 두 대밖에 때리지 않았는데 자국도 남지 않을 정도였소이다. 그러니까 때렸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폭력까지도 행사했으면서 이렇게 뻔뻔한 거예요. 나를 냉혈한이라 생각하지 마시오. 그게 얼마나 추악한 행위는 나도 알고 있으니까. 하지만 마르바 페트로브나가 이 일을 즐겼다는 사실 역시 확실히 알고 있단 말이오. 말하자면 소일거리가 생긴 셈이었으니까. 당신의 누이 동생이 관련된 사건은 이제 소진될 대로 소진되어서 마르바 페트로브나는 시내에 나갈 일이 없어지는 바람에 사흘째 집에 앉아 있었소이다. 편지로 사람들을 어지간히 지겹게 만들었죠. 그런데 두 대의 채찍 사건이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일어난 겁니다. 그 일을 당하자마자 처음으로 한 일은 마차를 준비시키라는 것이었죠. 굳이 말할 필요도 없었겠지만 여자들은 겉으로 분개한 표정을 짓고 있어서 모욕당하는 일을 아주 기분 좋게 여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기는 이건 모든 사람들에게 흔히 볼 수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당신은 아십니까? 대체로 사람들은 모욕당한다는 걸 좋아한다는 사실을. 그런데 여자들은 특히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망언과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여자가 어떤 의미에서는 이 스피드리 가일로프의 돈을 다 이게 청산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 여자를 자기 빚을 탕감하기 위해서 어, 유혹해서 결혼을 했고 그런 다음에 폭력을 행사한 다음에 그러니까 요리조리 삐져나가요. 그러니까 나는 잘못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 다음에 결론적으로는 저 여자가 죽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심적인 저항만이 나를 범인으로 몰고 있는 것이지 나는 저 여자를 죽이는 것에 관해서 아무런 관여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다. 지금 이런 식으로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거. 어떻게 보면 스피드리 가일로 라스콜리니코프가 자수를 하지 않고 늙은 버전이 스피드리 가일로프예요. 지금 라스콜리니코프도 노파의 전당포 노파와 그녀의 여동생인 리자베타를 죽였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물, 물증이나 증거 정황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라스콜리니코프가 빠져나가기만 해서 그냥 늙어버리면은 스피드리 가일로프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스피드리 가일로프는 어쨌거나 두냐 라스콜리니코프의 여동생에게 진짜 사랑을 느껴버려요. 그리고 하나 잊지 말아야 될 설정 중에 하나가 스피드리 가일로프가 지금 소냐의 옆집에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라스콜리니코프가 소니아를 방문하는 그 과정에서 항상 소니아와 라스콜리니코프가 대화하는 장면을 엿듣게 되죠. 422쪽에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식의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유령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인 자기 자신의 아내나 자기가 어떻게 가스라이팅 겸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뭐 나르시스트 이런 종류의 그 심리적인 압박을 동원해서 그 사람의 목숨을 잃게 만든 사건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은 귀신을 보고 그 유령을 보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거든요. 유령, 이건 스피드리갈로프의 말이에요. 유령 422쪽. 이것은 말하자면 내세의 작은 조각과 파편들이고 그것들의 시작이다. 물론 건강한 사람에게는 그들이 보일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건강한 사람은 가장 현세적인 사람이므로 완전과 질서를 위해 반드시 지상에서의 현세적인 삶만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병이 나서 유기체 속의 정상적인 지상의 질서가 조금이라도 파괴되면 다른 세계의 가능성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다른 세계와의 접촉이 더욱 빈번해지고 그러다가 완전히 죽게 되면 그는 곧바로 그 세계에 가게 되는 것이다. 나는 오랫동안 이렇게 생각해 왔소이다. 만일 내세의 삶을 믿는다면 이런 생각도 믿을 수 없겠지요. 나는 내세를 믿지 않소. 라스콜리니코프가 말했다. 스비드리가일로프가 생각에 잠겼다. 다시 말한다. 만일 그곳에 거미들 혹은 그 비슷한 어떤 것밖에 없다면 어떨까요? 이 사람은 미쳤구나. 라스콜리니코프는 생각했다. 여전히 우리는 영원성을 한낱 이해할 수 없는 사상, 무언가 거대하고 거창한 것으로만 상상하고 있죠. 그런데 왜 반드시 거창해야만 할까요? 생각해 보시오. 그런 것들 대신에 그곳에 시골의 목욕탕과 비슷한 그을음에 찌든 작은 방 하나만 있고 구석구석에 거미들만 가득하다면 말입니다. 이것이 영혼의 전부라면 말이오. 때로 이와 비슷한 것들이 어른거릴 때가 있죠. 사실은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이 도스토옙스키가 생각한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문장인데 이 사람의 영혼의 내부에 남은 이 사람의 영혼은 그냥 말라 비틀어진 폐허 건물에 아무도 오지 않는 버려진 건물 속에 거미들만 우글우글거리고 거미줄만 쳐져 있는 버려진 폐허 같은 곳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어떤 것도 느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타인에 대한 연민과 공감, 뭐 흉식으로 얘기하면 센티먼트였죠. 그런 종류의 타인에 대한 연민이 없어진 이상 라스콜리니코프도 노파를 죽인 것이 아니라 원칙을 죽였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갔을 때 텅 빈 공간이 발생이 되고 내세도 믿지 않고 결국 라스콜리니코프는 라스콜리니코프의 미래가 결과적으로 스피드리가 엘로프라는 얘기예요. 라스콜리니코프도 냉철한 이성으로 자기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면서까지 자기를 입법을 하려고 했으니까. 424쪽. 이 사람의 아내의 친척이 그 루진이에요. 그 찌질이. 그 두니아랑 역시 결혼하고 싶어 하는. 마차값 아끼려고 라스콜리니코프의 어머니와 두니아에게 걸어오라고 했던. 그러니까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내 아내의 친척인 그 루진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당신도 이미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리라고 확신하오. 그러니까 찌질인 거 너도 알지. 만일 그와 반 시간이라도 만져 앉아 있거나 그에 대해 뭔가 확실하고 정확하게 들은 바가 있다면 말이오. 그는 당신의 여동생의 배필감이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 당신의 여동생 두니아는 이번 혼담에서 아주 넓은 마음으로 앞일을 생각지도 않고 희생하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거야. 그 정도로 사실은 나는 지금 1만 루블 정도의 돈이 있고 나를 사실은 당신의 배필로 그렇게 해라. 그러면은 당신의 여동생의 배필로 이렇게
생각을 해달라. 그러면 나는 너에게 1만 루블까지도 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한 1억 5천 정도의 주는 돈을 바로 융통을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한 스비드리가일로프는 라스콜리니코프와 둘이 똑같은 인간인 거를 어느 정도는 알아차리죠. 그러니까 마음이 통하는 거야. 라스콜리니코프도 막 이러면서도 자기 늙은 버전이 스피드리가일로프라는 걸 이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벗어나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뭐 저를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도스토옙스키 소설 중에 요런 종류의 스피드리가일로프, 스타브로긴, 끼릴로프, 뭐 뾰트르, 이제 또 까라마조프가도 하겠지만 이반, 스메르자고프, 라스콜리니코프 요런 사람들이 로고진, 이폴리트 매력은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다 궤변인데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귀를 자극을 하잖아요. 우리들의 마음을. 그래서 상당히 도스토옙스키가 오히려 악인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정말 문학사상 독보적인 위치에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알료샤나 물론 뭐 여기서 나오는 소니아나 마리아 치모페예브나나 무이시킨 같은 대단히 아름답고 선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도스토옙스키의 진짜 진가는 이런 악인들의 묘사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두드러진다. 이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라주민이 이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일을 이야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못된 놈인데 435쪽에 이제 두냐가 방문을 해서 스비드리가일로프가 어떤 인간인지를 자기 오빠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는 돌아가신 마르바 페트로브나로부터 들은 비밀만을 이야기할게요. 법률적인 견지에서 본다면 그 사건에 대해서는 모호한 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할 것 같아요. 소규모 고리 대금업과 그 밖에 다른 일에 종사하고 있는 레슬리라는 외국 여자가 살았고, 그리고 그 어떤 농화 소녀를 그 이 스피드리 가일로프가 조금 농락을 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목을 맨 채 숨져서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스피드리 가일로프가 아주 나쁜 악인이에요. 그냥 악인 그 자체야. 나중에 그 아이가 스피드리 가일로프에게 잔혹하게 농락을 당했다는 밀고가 들어왔죠. 사실 모든 일이 불확실했고 밀고를 한 사람이 신뢰를 얻지 못하는 악명 높은 독일 여자여서 그 마르베라 페트로브나 역시 죽었죠. 그 여자의 노력과 돈 덕으로 그 밀고는 없어진 걸로 봤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가 사실은 이거는 라주미네 말인 것 같네요. 어쨌든 간에 이런 아주 굉장히 나쁜 놈이었다. 사람들 말로는 책을 많이 너무 읽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스리드리갈로프의 매질보다는 조롱 때문에 목을 맸을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죄송해요. 아까 그 매질을 한 거는 하인을 때려서 조롱하고 우롱해서 자살로 종용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자기 아내 죽여, 하인 죽여, 농화소녀 농락해서 자살하게 만들어. 그리고 이게 알려진 거라면은 수면 밑에 가라앉은 이 사람의 폭력 성향과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은 파면 팔수록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미치광이 스피드리가일로프 이 사이코패스는 두니아에게 자신의 어떤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영혼의 구원을 마지막으로 잡고 싶어요. 뻔뻔하기도 하고 좀 그런 인간이네요. 인간 말종이고요. 여기서도 이제 또 그러니까 지금 이 죄와벌 이 작품에서도 대단히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망종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깎아내리고 음해하고 모독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행동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네, 루진도 지금 또 찌질이 짓을 했는데 루진이 이제 또 여차저차해서 이런저런 일로 발생을 했는데 라스콜리니코프가 분명히 까제리나 이바노프나 마르멜라도프나의 아내와 소니아에게
그 아이들과 장례식 비용을 쓰라고 분명히 25루블을 줬잖아요. 근데 루지는 그거를 소냐와 라스콜리니코프와 어떤 모종의 관계 때문에 매춘부에게 돈을 줬다라고 지금 음해를 하는 거예요. 라스콜리니코프가 그래서 루진에게 말해요. 443쪽. 사실 내가 어제 돈을 준 것은 마차에 깔려 죽은 사람의 미망인이었어. 당신은 마치 내가 그의 딸에게 준 것처럼 썼더군요. 난 어제까지 그 딸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당신은 나와 가족 사이에 싸움을 붙이려고 그 말을 썼을 테지요. 그런데 그 목적을 위해서 당신은 알지도 못하는 아가씨의 행실에 대해서 아주 비열하게 썼더군요. 그건 모두 야비한 비방입니다. 죄송합니다만 루지는 증오심으로 부들부들 떨었다. 내가 편지에서 당신의 행동과 성격에 대해서 쓴 것은 오직 당신의 누이와 어머니께 당신의 어떤 모습인지 당신이 내게 어떤 인상을 주었는지 알려달라고 하신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서였소. 내 생각에 당신의 장점을 다 긁어모아도 당신이 돌을 던지고 있는 그 소냐라는 아가씨만큼 새끼손가락만큼의 가치도 없소. 라스콜리니코프가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그러니까 당신은 그 여자를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이 있는 자리에 데려올 수 있단 말이오. 루진이 말하는 거고. 안 됐으면 나는 오늘 벌써 그 일을 행했소이다. 오늘 그 아가씨를 어머니 두냐와 앉혔단 말이오. 이렇게 이제 라스콜리니코프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래서 이제 자기 두냐가 나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뼈대로 빼들어 수치스러워요 오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뭐 지금 이거를 다 폭로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3천 루블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아, 그 그러니까 그 유산을 자기가 다 갖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휘두를 수 없는 상황에 오르니까 이 루진이 두냐와 그 라스콜레니코프의 어머니 굉장히 무례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두냐가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랬더니 루지는 이런 결말이 오리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 같았다. 그는 자기 자신과 자신의 힘, 그리고 자신의 희생자들이 처한 오갈 데 없는 상황에 지나치게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뻔뻔하게 그런 이야기를 하냐. 어떻게 유산을 이 아이도 받을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아주 나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도스토옙스키가 지독하게 이 루진을 이제 깎아내리고 있죠. 뭐 거울을 보고 하루 종일 보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거는 좀 넘어갈게요. 이제 도스토옙스키도 조금 사람 이제 씹을 때는 신나서 씹어요. 그러니까 씹을 만한 인간은 아주 잘근잘근 씹어요. 자, 456조. 그래서 그 장례식에 참여를 하려고 해요. 마르벨라 도프나에. 그때 이제 라주민이 와서 이런저런 이제 라스콜리니코프의 상황, 친구 어머니, 그리고 이제 두냐를 좋아하잖아, 얘도. 그래서 이제 목표는 내가 봤을 때는 라주민의 목표는 그냥 두냐 보러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뭐 연배덤배 이렇게 오게 된 거죠. 그랬더니 이제 라스콜니코프가 나가면서 456조 이상한 말을 해요. 장례식에. 하지만 누가 알겠어. 이게 마지막 만남이 될지. 그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말했다.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생각이 말이 되어 튀어나와 버린 것이다. 무슨 일이냐, 로자. 그러니까 엄마는 이미 이상한 거를 느끼지. 이미 안다라는 표현보다는 그 말이 참 이상하잖아요. 어디로 가는 거야, 오빠? 그냥 꼭 가야 할 곳이 있어서 그는 무슨 말을 하든 혼란스럽다는 듯 당황해하며 대답했다. 그러나 그의 창백한 얼굴에는 어쩐지 단호한 결단이 서려 있었다. 나는 이곳으로 오면서 말하고 싶었어요. 나는 어머니 그리고 두냐. 내게 두 사람에게 우리는 어쩌면 당분간 떨어져 지낼 수도 있다는 것을요. 오 하느님, 어머니가 외쳤다. 어머니도 동생도 무서운 공포에 휩싸였다. 라주민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러고 나서 이제 너무 이제 어, 얘가 모질게 라스콜리니코프가 방안을 나서니까 다 이제 투덜투덜대다가 그러다가
터벅터벅 나와요. 이것으로 끝이야. 라스콜리니코프가 따라온 라주민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는 내게 아무 말도 묻지 마. 내겐 대답해 줄 말이 없어. 내겐 오지도 마. 내가 이곳으로 오게 될지도 모르니까 나를 내버려둬. 하지만 두 사람을 내버려 두지는 마. 내 말을 알아듣겠니? 복도는 어두웠다. 그들은 전등 옆에 서 있었다. 잠깐 동안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그렇게 바라본다. 라주미는 평생토록 이 순간을 잊을 수 없었다. 라스콜리니코프의 타는 듯이 날카로운 눈동자는 매 순간 더욱 강렬해져서 그의 영혼을 꿰뚫어 영혼 속까지 다다를 것 같았다. 문득 라주미인이 몸을 부르르 떨었다. 무언가 이상한 일들이 그들 사이에 일어난 것 같았다. 어떤 상념이 마치 암십처럼 스쳐 지나갔다. 뭔가 무시무시하며 끔찍하고 갑자기 두 사람 모두가 이해하게 된 그런 어떤 상념이. 라주미인의 얼굴은 죽은 사람처럼 창백해졌다. 이제 이해가 가니? 라스콜리니코프가 고통스럽게 일그러진 얼굴로 불쑥 말했다. 돌아가 봐. 그들에게 가봐. 그는 이렇게 말하고는 재빨리 몸을 돌려 건물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라주미는 알게 된 거죠. 이제 친구가 아, 살인을 저질렀다. 이거를 이제 고백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라스콜리니코프가 첫 번째 이제 살인을 하기 전에라도 라주민을 찾아가서 조금 뭐 일거리 없어 이렇게 물었을 때 이 사람의 이상한 태도 그리고 어, 대학생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논문을 게재시키는 그런 파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자기 자신을 감추고 숨기는 그런 어떤 은둔자의 태도 그리고 포르피리와의 대화 이 사람이 보여준 일련의 이런 모습들이 하나로 엮여지면서 아,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어, 라주미는 이 라스콜리니코프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며 지금 신경이 잘 날카로워졌으니까 어머니와 두냐가 조금 이해를 해달라. 그리고 내가 이 라스콜리니코프를 반드시 돌볼 것이며 진찰받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날 저녁 이후로 라주미인이 두냐와 그 어머니에게 아들이자 오빠가 되었다. 이렇게 도스토옙스키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에서 참 라주미인과 소냐만 정상이에요. 그리고 소냐는 그러니까 라주미인과 소냐만 정상이고 나머지는 다 두냐도 정상이고 어머니도 정상인데 어쨌든 라주미인에게 이렇게 마음을 어쨌든 간에 연 거죠. 왜 열었는지에 대한 거는 다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지금 마음을 열러 가는 사람이 지금 소냐거든요. 459쪽. 라스콜리니코프는 그 길로 소냐가 살고 있는 우나위의 집으로 건너갔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이 옆집에 스피드리 가일로프 산다는 것. 네. 저기 누구세요? 여자의 불안해하는 목소리가 들린다. 저예요.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라스콜리니코프가 말했다. 당신이군요. 하느님 맙소사. 당신 방은 어느 쪽이죠? 이쪽입니까? 잠시 후 소니아도 초를 들고 들어왔다. 방은 컸지만 천장이 낮았다. 이 방은 누구누구가 유일하게 세를 준 방이었는데 왼쪽 벽에는 그의 집으로 통하는 문이 있었다. 반대쪽 오른편에는 항상 꼭 잠겨있는 다른 문이 보였는데 소니아의 방은 어쩐지 창고처럼 보였고 심하게 일그러진 네모꼴을 하고 있어서 무언가 기형적인 느낌이 들었다. 문화를 향해 세 개의 창을 낸 벽은 비스듬히 가로질러 있었으므로 이로 인해 방의 한쪽 구석은 지독할 정도로 예각을 이루면서 안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었다. 옹색함이 이곳저곳에서 역력히 모습을 드러냈다. 침대에는 가리는 천마저 없을 정도였다. 너무 늦었지요. 11시인가요? 그는 아직도 그녀에게 시선을 주지 않으면서 말했다. 예, 그래, 맞아요. 지금 주인집에서 시계종이 울렸어요. 나도 들었어요. 내가 당신 집에 오는 것도 이것으로 마지막이에요. 라스콜리니코프가 말했다.
어쩌면 나는 당신을 더 이상 못 볼지도 몰라요. 어디로 떠나세요? 모르겠어요. 모든 것은 내일 알게 되겠죠. 그럼 내일 까제리나 이바노브나에게 가지 않으실 건가요? 양어머니죠. 소냐의 목소리는 떨린다. 아직 몰라요. 내일이 되면 다 알게 되겠죠. 문제는 그게 아니라 나는 할 말이 있어서요. 그는 생각이 가득한 시선을 들어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문득 자기는 앉아 있는데 그녀는 여전히 그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왜 그렇게 서 있는 거죠? 앉아요. 그는 갑자기 억양을 바꾸고는 조용하고 상냥하게 말했다. 그녀는 앉았다. 그는 동정 어린 부드러운 시선으로 그녀를 잠시 동안 쳐다보았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따뜻한 대화들이 오고 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서슬 시퍼런 이런 대화들에서 이 두 사람의 대화는 굉장히 좀 아늑하기도 하고 그런 어떤 우리에게 온기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말들이 오고 갑니다. 그러던 차에 라스콜리니코프가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은 양어머니 까체리나 이바노브나를 사랑합니까? 까체리나 이바노브나를요? 그럼요.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소냐는 애처롭게 말끝을 흐리며 괴로운 듯 갑자기 두 손을 모은다. 만일 당신이 어머니를 조금이라도 아신다면 어머니는 꼭 어린아이 같으세요. 어머니는 정신이 온전치 못하세요. 슬픔 때문이에요. 얼마나 현명하고, 얼마나 관대하고, 얼마나 착했는데요.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요. 아, 소냐는 격해져서 괴로워하며 두 손을 쥐어들고 절망에 빠진 사람처럼 이렇게 말했다. 그녀의 창백한 두 뺨은 또다시 붉어졌고 눈동자에는 고뇌의 빛이 역력했다. 마음속 깊이 슬픔에 차서 뭔가를 표현하고 얘기하고 옹호해주고 싶은 심정이 가득한 것 같았다. 어떤 무한한 동정심이 갑자기 그녀의 얼굴에서 나타났다. 때렸어요. 그게 어때서요? 오, 하느님, 때렸어요. 때렸다고 해서 그게 어떻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다고요? 어머니는 정의를 찾고 계세요. 그분은 순수해요. 어머니는 모든 일에는 정의가 있다라고 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치 어린아이 같은 분, 어린아이, 어머니는 정의로운 분이세요. 정의로운 분. 그러니까 아버지를 때렸다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 점에서도 제가 보면 가난이나 이런 삶의 궁핍함과 잔인함이 이렇게 카체리나 이바노브나와 소냐의 가족들을 굉장히 이렇게 힘들게 만든 것이죠. 당신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소냐는 그의 질문에 오히려 자신이 묻는 듯한 눈초리로 그를 바라보았다. 식구들 모두 당신에게 달렸잖아요. 사실상 전에도 모든 것이 당신에게 달려있고 돌아가신 아버님께서도 술에 취한 채 당신에게 돈을 얻으러 왔잖아요. 모르겠어요. 식구들은 그곳에 아마 계속 지낼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어째서 그분은 그렇게 용감한가요? 당신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는 한 집안 식구인걸요. 어머니는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얼마나 많이 우셨는지 몰라요. 어머니의 머리가 혼란스럽다는 거 아시죠? 정신이 나가셨어요. 어린아이처럼 내일은 모든 게 격식에 맞아야 하고 음식들도 다 준비되어야 한다고 불안해 하시는가 하면 손을 쥐어짜고 피를 토하면서 울고 갑자기 절망에 빠져서 벽에 머리를 찍기도 하셨죠. 그러는가 하면 또 금방 모든 것을 당신에게 기대하면서 위안을 얻으세요. 당신이 이제 자신을 도와줄 거라면서요. 그리고 이제 말도 안 되는 몽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감 선생이 될 거다, 뭐가 될 거다. 그러면서도 정신이 딱해서 울고 있고 어머니에게는 옷 한 벌 제대로 없고 몇 년 동안이나 그 자존심으로 적선을 해주실 망정 부탁도 안 하셨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468쪽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상인 리자베타도 아는 사이였나요? 예, 자기가 죽인 그 노파의 이복 여동생이죠. 네, 당신도 아세요? 소니아가 약간은 놀라면서 되묻는다. 까체리나 이바노브나는 심한 폐병에 걸렸고 이제 곧 죽을 거예요.
라스콜리니코프가 입을 다물었다. 질문에는 대답도 하지 않았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 이러면서 돈을 빌리겠죠, 어쩌겠죠.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 대화 끝에 라스콜리니코프의 마음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어떤 뭐라고요 말해야 되나? 그 어떤 것도 필요 없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리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 라스콜리니코프였잖아요. 소냐의 이런 태도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타인을 위해서 이렇게 바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은 라스콜리니코프가 전형적으로 대척점에 있는 태도고, 왠진 모르겠지만 소냐 같은 인물은 라스콜리니코프의 사상에서 정반대에 있는 인물일 텐데, 이 소냐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굉장히 그 마음의 위안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논리가 무너진다라는 거를 알았고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왜냐면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470조. 그는 여전히 말없이 그녀를 외면한 채 방 안을 서성거렸다. 그리고는 마침내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녀의 몸에 엎드려서 그녀의 발에 키스했다. 소니아는 공포에 질려 마치 미친 사람을 피하듯이 그에게 물러났다. 사실 그는 그 순간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보였다. 이게 무슨 짓이세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내게 절을 하다니. 그는 곧 일어났다. 나는 당신에게 절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고통에 절을 한 겁니다. 들어봐요. 나는 조금 전에 어떤 무례한 녀석에게 그놈이 당신의 새끼손가락 하나보다 가치가 없다고 말했죠. 그리고 내가 누이 동생에게 오늘 당신과 같이 앉을 수 있게 된 영광을 누리게 해줬다고요. 아, 그런 말을 그분들에게 했단 말인가요? 나와 함께 앉다니 그것이 영광이라니. 나는 더러운 여자예요. 나는 크나큰 죄인이에요. 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그렇게 말한 건 당신의 수치와 죄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위대한 고통 때문이야. 당신이 큰 죄인이라면 그건 그렇겠지. 이렇게 당신 내면에는 그런 치욕과 저급함이 그와는 정반대인 성스러운 다른 감정들과 함께 섞여 있을 수 있지. 그냥 이대로 거꾸로 물속으로 뛰어들어 그것으로 모든 일의 종지부를 찍는 것이 더 정당하고, 맞아, 수천 배는 더 정당하고 이성적인 일은 아닐까. 그럼 식구들은 어떻게 하죠? 그는 그녀의 시선 속에서 모든 것을 읽어낼 수 있었다. 지금까지 단번에 삶을 청산하고자 하는 결심을 그녀가 자제할 수 있었던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이었을까? 그제서야 비로소 그는 가난하고 어린아이들과 반미치광이가 되어 머리를 벽에 찢는 불쌍한 폐뼈 환자 까체리나 이바노브나가 그녀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어쨌든 약간이나마 받은 교육과 타고난 성품으로 미루어 보아 소니아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런 생활을 지속할 수 없으리라는 점 또한 분명하게 여겨졌다. 무엇이 그녀를 지탱하는 것일까? 음탕한 생활을 즐기는 것이 아닐까? 이 온갖 치욕은 분명 그녀를 기계적으로만 건드렸을 뿐이고 진정 음란한 마음은 아직 한 방울도 그녀의 심장 속을 파고들지 못했다. 그녀는 지금 그 앞에 실제로 서 있지 않은가? 그녀 앞에는 세 갈래의 길이 놓여 있다고 그는 생각했다. 운하에 몸을 던지거나 정신병동에 가게 되거나 아니면 마침내 이성을 교란시키는 마음을 굳게 하는 음탕한 생활에 빠져드는 일이다. 마지막 생각이 그에게는 무엇보다도 혐오스럽게 느껴졌다. 그러나 그는 회의주의자였고 젊었으며 추상적이기에는 너무 냉정한 사고를 가진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마지막 결론, 즉 음탕한 길이 무엇보다도 그럴듯한 점을 믿지 않을 수 없었다. 아니야. 죄의식이 지금까지 그녀로 하여금 운하에 빠져 죽을 생각을 억누를 수 있게 해주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가족들이 만일 그녀가 지금까지도 미치지 않았다면, 그러나 그녀가 미치지 않았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과연 그녀는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것일까?
정말로 정상적인 사람이 그녀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일까? 그래, 바로 이거다. 그는 생각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안 계신다면 어떡하죠? 그만두세요. 당신은 물을 자격이 없어요. 바로 이거구나. 바로 이거야.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녀는 또다시 눈을 내리깔고 말했다. 그러니까 신에게 의탁을 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는. 그녀는 유로집이다. 유로집이야. 그러니까 바보 성자를 유로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러시아판의 신약 성서를 찾게 되죠. 이게 뭐죠? 라고 이제 라스콜리니코프가 성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 준 거예요? 내게 부탁했더니 리자베타가 가져왔어요. 그 여동생, 이복 여동생, 죽은 리자베타. 이상한 일이로군. 그는 생각했다. 웬일인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에게는 소니아에게 있는 모든 것이 점점 더 이상하고 기괴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는 촛불이 있는 쪽으로 책을 가져와서 책장을 넘기기 시작했다. 라자로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 있지? 라자로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 있지? 내게 찾아줘요, 소냐. 그쪽이 아니에요. 요한의 복음서에 있어요. 리자베타가 아버지의 장례식에 올 거요. 누구의 추도미사에 갈 거예요. 지난주에 갔었어요. 추도미사가 있었어요. 누구의 추도미사였지? 리자베타요. 도끼로 살해당했어요. 그의 관자놀이가 점점 더 심하게 뛰었다. 그리고 머리가 어지러웠다. 당신은 리자베타와 친한 사이였어? 예, 정직한 여자였어요. 제게 놀러 왔죠. 어쩌다가요. 우리는 함께 성서를 읽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녀는 하느님을 뵐 거예요. 책에서나 읽을 수 있는 그녀의 말들이 그에게는 이상하게 들렸다. 그리고 리자베타와 비밀스러운 만남을 가졌다는 것과 두 사람 다 유로집이라는 사실 모두 그에게는 새로운 정보였다. 마리아 마르타 자매가 사는 베네디아 동네에 라자로라는 병자가 있었다. 그녀는 그 구절을 읽었다. 그러나 세 번째 단어에서부터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지기 시작하더니 지나치게 팽팽히 조여진 현처럼 끊어져 버렸다. 그녀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가슴이 쥐어들었다. 라스콜리니코프가 왜 소냐에게 그에게 읽어주기를 주저하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알면 알수록 더 거칠게 읽어달라고 했다. 그는 그녀가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어 보이고 누설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이해하고 있었다. 사실 이런 감정들이 어쩌면 현재 그녀의 비밀을 형성시켜주고 있는지도 몰랐다. 많은 유대인들이 오빠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는 마르타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와 있었다. 예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타는 마중을 나갔다. 그동안 마리아는 집안에 있었다. 마르타는 예수께 이렇게 말했다.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는 죽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구하기시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하느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마르타는 마지막 날 부활할 때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겠고 또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하고 물으셨다. 마르타는 숨을 몰아쉬는 것이 고통스럽기라도 한 듯이 소냐는 토막토막 끊기는 목소리로 힘겹게 글을 읽어내려갔는데 그 모습이 마치 모든 사람이 듣고 있는 가운데 하는 신앙 고백 같았다. 예,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시기로 약속된 그리스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그녀는 읽기를 멈추고 재빨리 그에게 눈길을 돌렸으나
라스콜리니코프는 움직이지도 몸을 돌리지도 않았다. 소냐는 계속해서 글을 읽었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곳에 찾아가 뵙고 그 앞에 엎드려 주님,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뿐만 아니라 같이 따라온 유대인들까지 오는 것을 보시고 비통한 마음이 북받쳐 올랐다. 그를 어디에 묻었느냐 하고 예수께서 물으시자 그들이 주님 오셔서 보십시오 하고 대답했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것 보시오. 라자로를 무척 사랑했던가 봅니다. 하고 말하였다. 또 그들 가운데에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라자로를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단 말인가 하는 사람도 있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그녀에게 몸을 돌리고 흥분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오한이라도 걸린 듯 온몸을 떨고 있었다. 그는 이때를 기다렸다. 그녀는 전대미문의 가장 위대한 기적에 대한 말에 다가가고 있었고 엄청난 승리감에 사로잡혔다. 그녀의 목소리는 금속처럼 낭랑해졌고 승리감과 기쁨이 그 속에서 울리며 목소리를 힘있게 만들어 주었다. 눈앞이 아득해지며 읽고 있던 글자 모양이 그녀 앞에 흔들렸지만 그녀는 자기가 읽고 있는 부분을 완전히 외우고 있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라자로를 죽지 않게 할 수가 없었단 말인가 라는 마지막 절에서 그녀는 목소리를 내리깔고 강력하고 고집스럽게 믿지 않는 자들, 눈먼 유대인들, 이제 곧 1분 후면 벼락을 맞은 사람처럼 넘어져서 통곡하며 믿게 될 사람들의 의심과 비난과 비방을 전했다. 그리고 이 사람, 마찬가지로 눈이 멀어서 믿지 않은 이 사람 역시도 이제 듣게 될 것이고 그 역시 이제 믿게 될 것이다. 그렇다, 그렇다, 이제 곧. 그녀는 이렇게 꿈꾸었고 이런 기대로 기뻐서 몸을 떨었다. 예수께서는 다시 비통한 심정에 잠겨 무덤으로 가셨다. 그 무덤은 동굴로 되어 있었고 입구는 돌로 막혀 있었다. 예수께서 돌을 치워라 하시자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주님, 그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하고 말씀드렸다. 소냐는 나흘이라는 단어를 힘주어 읽었다. 예수께서 마르타에게 네가 믿기만 하면 하느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하시자 사람들이 돌을 치웠다. 예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 제 청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제 청을 들어주시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여기 둘러선 사람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라자로야 나오너라 하고 큰 소리로 외치시자 죽었던 사람이 밖으로 나왔는데 그녀는 감격에 겨워 소니아는 마치 그 장면을 눈으로 보기라도 한 듯 온몸에 오한을 느끼며 후들후들대며 일거댔다. 손발은 배로 묶여 있었고 얼굴은 수건으로 감겨 있었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그를 풀어주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셨다. 마리아를 찾아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읽지도 않고 읽을 수도 없었다. 그녀는 책을 덮고는 빠른 동작으로 의자에서 일어났다. 라자로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이것으로 다예요. 남은 양초는 삐뚤어진 촛대 위에서 이 가난한 방에서 영원한 책을 읽기 위해 기묘하게 만난 살인자와 매춘부를 희미하게 비추며 이미 한참 전부터 꺼져가고 있었다. 5분, 그 이상의 시간이 흘렀다. 제가 조금 죄송한데 리자베타한테 읽어줬지 않소. 그러니까 나한테도 읽어주시오라고 라스콜리니코프가 계속해서 종용하는 부분은 제가 조금 뺀 것 같은데 글쎄 참 일, 정말 불후의 명작입니다. 네,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이제 뭐 덧붙일 말이 없네요.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예수께서 보여주신 가장 강력한 기적의 내용과 그것을 읽는 소냐와 라스콜리니코프의 상황을 이제 엮고 있죠. 뭐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어, 걸작인 부분입니다. 음, 음, 그리고 나서 라스콜리니코프가 나는 어머니와 여동생을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음, 483쪽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내가 오지 않는다면 모든 일을 직접 듣게 되겠지. 그러면 지금 내가 한 말을 기억해줘. 살다 보면 나중에 언젠가 1년 후에라도 이 말이 무슨 이 말인지 이해하게 될 테니까요. 만일 내가 내일 오게 되면 누가 리자베타를 죽였는지 당신에게 말해주겠소. 그럼 잘 있어요. 소니아는 놀라움으로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당신은 누가 죽였는지를 정말 아세요? 그녀는 공포로 인해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끼며 거칠게 그를 바라보았다. 알고 있어. 나중에 이야기해주지. 당신 한 사람에게만. 나는 당신을 선택한 거야. 나는 당신에게 용서를 구하러 오지는 않을 거야. 이야기해 주려는 것뿐이지. 나는 오래전부터 당신을 선택했어.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에 대해 말한 순간부터, 아직 리자베타가 살아있을 때부터 나는 이미 이 이야기를 당신에게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어. 잘 있어. 악수를 청하지 말고 내일 봅시다. 그녀는 나갔다. 소니아는 마치 미친 사람을 보듯이 그를 바라보았다. 하기는 그녀 자신은 마치 정신이 나간 것 같았다. 오 하느님, 리자베타를 누가 죽였는지 그가 어떻게 안단 말이지. 이게 무슨 소리람. 너무 무섭다. 그러나 이때 그녀의 머릿속에는 그 생각은 떠오르지 않았다. 결단코. 오, 그는 너무 불행한 사람이야. 그는 어머니와 누이 동생을 버렸어. 왜 그랬을까? 무슨 일이었을까? 왜 나에게 발에 키스를 했을까? 소니아는 그날 밤 오한에 시달리며 보냈다. 소니아는 오래전부터 이 방에 아무도 살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들이 이야기를 나눈 바로 그 순간 그 라자로의 이야기를 하고 라스콜니코프가 리자베타의 살인범이 누군지를 안다라고 고백을 한 그 순간에 스피드리 가일로프가 싹 듣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의자까지 가져와서 소리 없이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대화는 그에게 흥미롭고 그 스피드리 가일로프에게 흥미롭고 의미심장하게 여겨졌으며 그의 구미에 너무나도 꼭 맞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앞으로 예를 들면 혹시 내일이라도 긴 시간 동안 쭉 서 있어야 할지 모르는 불편함을 또다시 겪지 않으려고 편안한 자리에 의자까지 이렇게 받쳐두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글쎄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좀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고 저도 읽으면서 참 가슴이 좀 먹먹해지고 그런 게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이 좀 역시 뭐 그냥 읽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조금 제가 이제 플롯별로 좀 쭉쭉 내용을 뺄 거고요. 이렇게 생각나는 것이나 이렇게 이런 것은 또 쇼츠로도 올리고 또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은 그냥 라자로의 이야기와 그 상황 자체에 한번 포커스를 맞추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본 것 같습니다. 그냥 읽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저는 대단한 작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재밌게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또 뭐, 마지막에 또 이제 또 부탁 아닌 부탁을 드리는데, 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저도 또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보시는 분들 항상 편안하게 잘 지내시기 바라고요. 또 다음에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뭐 죄악을 계속 이어질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고맙습니다.